안녕하십니까. 일의 기본기,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팔리지 않는 이유의 작가 강재상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죠. 인공지능 시대에 무기가 되는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작가 변창우 작가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비즈니스 문제 해결은 인공지능 시대 무기가 되는 생각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책꽂이 한 켠에 꽂아두시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무기가 되는 생각법의 저자 변창호입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많이 추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일달러들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논리가 중요할까요? 창의성이 중요할까요? 첫 질문부터 훅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리와 창의성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논리 없는 창의성은 공허하고 창의성 없는 논리는 맹목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논리가 없으면 모든 것들의 기반이 약하죠. 대신에 창의성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뻔해 보이는 결론이지만 둘 다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뻔해 보이는 결론에서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좌뇌하고 우뇌가 담당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좌뇌는 논리와 분석, 우뇌는 창의성, 감성,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브릿지, 좌뇌 우뇌로 이렇게 전문화 분업화되고 이게 브릿지를 통해서 통합되는 것들이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내지는 진화를 위해서 당연하게 이제 전개되어 온 과정이고요. 인간 본성은 그러한데 저희가 직장에서 관찰하는 현상은 굉장히 좀 다른 스토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CFO로 대표되는 좌뇌과들, 숫자만 따지시는 분들, 그리고 CMO로 대표되는 우뇌과들, 브랜드나 이제 감성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화가 돼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자기가 맡은 분야를 그냥 열심히만 하면 회사의 성장 그리고 개인의 승진이 담보되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사회 그리고 개인이 여러 가지 일을 소화해야 되는 이런 환경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선진국처럼 논리라는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지만 어느 순간 이 기업의 어떤 성장이 정체되고 위기가 왔을 때는 창의성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다른 발상, 아웃 오브 박스 싱킹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결합을 시키는 조직이 성장을 할 것이고 당연히 우리 직장인들도 논리와 창의성 이 두 가지 것들을 겸비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는 아마 독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시 경제적 그런 변화뿐이 아니라 기술적 발전이 AI 시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AI 시대에 특히 논리와 창의성을 어떻게 조율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현상은 사실은 단순 반복적인 일들 내지는 AI가 할 수 있는 일은 AI가 대체를 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조직에서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넓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과거에 어떤 분석만 하던 인력들도 때로는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일들을 동시에 또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 조직이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집단 뭐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할 거고 그때는 당연히 논리도 필요하고 창의성도 필요하고 그게 조직 단위에서도 그렇고 개인 단위에서도 그런 것들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인력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인력들이 되고 기업을 주도하는 인력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책에서 직장 내 문제 해결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부분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시겠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회사마다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패턴,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소위 얘기하는 HDT 증후군이라고 이런 조직들은 이제 과거에 웬만한 거 다 검토해보고 웬만한 거 다 시도해봤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는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 한번 써라 그러면은 과거에 했던 보고서를 복붙을 하면 뭐 한 하루 만에 뚝딱. 사실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조직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체념, 무기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 해봤는데 결론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난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얘기를 하더라도 다 해봤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들어갔던 사람도 분위기 휩쓸리다 보면 결국은 이제 HDT 증후군 환자가
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발견한 예상 지상주의자들. 이런 조직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내지는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 밑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이제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동글동글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안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위 관리부서에 계신 분들이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기술 트렌드, 소비자의 트렌드에 늦다 보니까 그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상당히 늦은 솔루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예산 지상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하나만한 것들이 대부분인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회사 이름 떼고 아이템을 얘기하면은 어느 회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무난한.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히포 의존형이라고 Highly Paid Person's Opinion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월급 많이 받으시는 높은 분들 중요하죠. 금방 말씀하시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일단 월급을 주시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분들의 의견이 유일한 결정의 기준, 유일한 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밑에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분의 입맛에 맞는. 더군다나 내 마음을 맞춰봐 보고서. 예. 그래서 백과사전이 나오죠. 차라리 이제 말씀을 시원하게라도 해주시면 그쵸. 예, 네. 알겠습니다 해서 잘 반영해서 쓰면. 차라리 저 산으로 가라면 가겠는데 이 산 저 산인지 말씀 안 해주시니. 예, 말씀도 잘 안 해주시고 과묵하시니까 말하지 않은 복심을 맞추기 위해서 날밤을 까고 몇 개월 동안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문제 해결자.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진정한 문제 해결 조직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나라 탑 기업에서도 새로 취임한 CEO가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이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만 보고한다. 뭐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문제로서 비판을 하셨던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고, 이런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려면은 일단 위에서부터 솔선수범이죠. 그래서 최고 경영층 내지는 임원들, 팀장부터가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열려 있고 오픈돼 있고, 뭐 실제로 또 알아야 되는 거고,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독려하고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 무기가 되는 생각법이 보다 많은 분들한테 읽혀야 되고 많은 조직에서도 좀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각 조직들, 회사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혁신 주장하고 창의성을 얘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기저에 깔린 게 문제 해결력이 일 잘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능력인데, 의외로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기업 내수도 네. 없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대학교에서도 문제 해결력이라고 따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OJT를 통해서건 아니면 뒤에서 선배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하는 거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라는 건 네가 알아서. 네. 사실은 왜 그럴까? 상당히 중요한 스킬이고, 그리고 이게 일하는 방식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고 기업 문화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회사들, 조직들이 별로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 해결력에 대한 그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에서 맞는 질문, 옳은 질문, 즉 질문 잘하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실제로 즉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요인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질문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깊고 넓게 생각한 절박함.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을 좀 드리면 침묵을 견디는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않겠다. 일단 참고 있죠. 네. 듣고 계신 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팀장이나 임원이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한번 의견들 얘기해 보세요.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죠. 이렇게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침묵을 깨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바로 그 질문을 던지신 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회의는 일방적으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는 회의로 전락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아주 그 경험상 봤을 때 그런 어색한 침묵, 그럼 불편한 침묵을 갖다가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렇게 침묵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고,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구나 이런 것들도 직원들에게 이제 전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묵을 견디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고 괜한 조바심에 설익은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을 그냥 전파한다기보다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내 생각을 정돈하고 네. 그래서 생각을 정돈하면서 보다 정확한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숙성의 시간이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리더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미리 사전 설계를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진정한 어떤 건설적인 토론 토의 같은 것들이 되기가 힘들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이미 이제 사전에 설계해놓고 거기에 맞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토의를 하는 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제대로 된 토론 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실전적으로 Y로 시작을 해서 그 밖에 anything else, 영어 표현이라 좀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열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뭐- 왜? 예. 뭐 딴 거 없어? 딴 그런 거죠. 또 필요한 거 딴 거 그쵸, 없어? 그쵸, 네.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거 뭐 없나? 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이 Y라는 질문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이제 정답을 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시달리다 보니까 직장에 와서도 정답을 내야 된다. 과거에 이제 선진기업 벤치마킹에서 따라만 하면 되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how나 what 위주로 됐지 why라는 질문을 사실 할 기회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why라는 질문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회고 기업들이 많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why라는 질문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이런 요령이나 팁보다는 이제 평소에 굉장히 깊고 넓게 생각하는 이런 습관 그리고 겸손한 자세, 열린 마음 뭐 이런 어떤 멘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식적인 표지 하단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네. 표현이요. 힙스 프로세스라는 걸 구상하시게 된 계기서부터 네. 핵심 컨셉서부터 어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림에서 보듯이 그 힙스 프로세스는 인간지능 문제 해결 프로세스.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렇게 굉장히 그거보다 힙스가 낫네요. 굉장히 어려운 그 용어였는데 인간지능 고유의 활동이 바로 문제 해결이다. 이런 것들 강조하기 위해서 힙스라고 명명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뭐 컨설팅 회사에서 겪었던 것들, 대기업에서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표준적인 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힙스 프로세스 이제 핵심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 투 엔드 문제 해결의 부분적인 프로세스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맞는 질문하기부터 최종적인 솔루션 도출까지 엔드 투 엔드 전체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하게도 문제 해결이라는 것들은 확산과 수렴의 반복 과정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창의적인 어프로치와 분석적 어프로치가 소위 이제 좌뇌적인 어프로치와 우뇌적인 어프로치 결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계별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 네 가지로 사실은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프로세스라고 정리를 하긴 했지만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문제 해결하려면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게 문제 해결력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항상 모든 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문제 해결력을 잘하면 또 일을 잘하는 사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 해결력의 끝판왕은 가장 끝 과정은 몇 번 넌지시 강조하긴 하셨지만 사실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의도한 대로 행동하게 만들까. 사실 그 부분에서 보면은 소위 기대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해결력의 그 마지막 부분인 어떤 그 기대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험하신 이야기 좀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장 생활의 절반은 기대 관리다. 그렇죠. 뭐 사실 인생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을 딜리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200을 딜리버하면 잘했네. 100을 딜리버 하겠는데 100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50배기 딜리버를 못하면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소위 이제 기대 관리라는 것들이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느냐 승진을 하느냐 현실적으로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소위 중간 보고 이게 기대 관리의 사실 핵심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과도하게 기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려는 딜리버 하려는 그런 아웃풋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는 것. 단어로는 바로 이해가 되는데 조금 독자분들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걸 것 같아요. 평소 잘 안 해주다가 한번 잘해주면 굉장히 감동을 받는, 맞습니다. 네, 나쁜 남자 나쁜 여자들의 그 전형적인 연애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회사에서 그 일로서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작가님께서. 5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책에서 쪼개서 보기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법론으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강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좀 쉽게 말씀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나오는 게 이제 쪼개서 보기인데요. 저희가 얘기 많이 하죠. 뭐 비판적 사고, 수학적 사고, 조직적 사고, 공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 다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사고의 뿌리는 결국 쪼개서 보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고 커 보이는 문제라도 쪼개서 보면 결국 이제 작은 문제의 합일 뿐인 거죠. 이런 쪼개서 보기가 로지컬 싱킹, 뭐 로직 트리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림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니까 행복은 돈의 양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지만 작게서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 세그먼트로 봤더니 오히려 돈과 행복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이제 이거 사실은 예화로 든 얘기지만 이런 현상들이 실제 실물하다 보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죠. 쪼개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할 때 이런 쪼개서 보는 습관이 이제 특히 이제 로지컬 싱킹에서는 제일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X 창업을 해서 로켓을 띄울 때 원래는 이제 러시아산 로켓을 통으로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뭐 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공학도답게 로켓을 막 분해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한 번 더 쓸 수 있는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야 그렇게 아니라 재생 가능한 것들은 다 재생해.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가 엄청나게 다운이 된, 소위 얘기하는 thinking from first principle이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원칙이 쪼개서 보는 훈련. 뭐 공학도들은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런 쪼개서 보는 것들이 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로지컬 싱킹에서도 출발점이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 소위 얘기하는 통으로 이렇게 자꾸 뭔가를 보고 결정을 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분들이 왜 저러나 이렇게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많은데 사실 뭐 이게 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예를 들면 똑같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이야기까지 넘어갔습니다. 네. 다시 그래서 일자로를 위해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요 질문 하나 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컨텐츠 끝내보도록 할게요. 책을 통해서 독자가 얻어갔으면 하는, 즉 난 이거는 꼭 전달을 하려고 이 책을 썼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는 인공지능 시대 무기가 되는 생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이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한 권 구매하셔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책꽂이 한 켠에 놓아놓고 항상 참고하시면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